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실천 이성 비판 5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정언명법이고요. 이것은 주로 85년도 1785년도에 출간된 그룬툴레궁주얼 메타피직 델 지텐이라고 하는 윤리 형이상학의 정초,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라고 하는 작품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한 실천 이성 비판의 분석론 쪽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을 예도가 정리하여 5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히 선하다고 하는 거. 도덕에서 중요한 건 선한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선한 것이라 그러는 게 참 애매한 게 있어. 이성은 선한 것이고 용기도 선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고대 철학에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에서 다 다루어진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자체로 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용기가 만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끈기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악한 일에 우리가 인내를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명예라든지, 그 다음에 또 권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도덕적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은 대부분 다가 자체로 선할 수 있는 구털 윌레라고, 선의지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지속적으로 선한 것, 우리가 구털 윌레, 선의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성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용기라든지 끈기라든지 인내라든지 재산, 명예, 권력, 이런 것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칸트는 이런 것들은 악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이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이 세계 안에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있는 그러한 보편적으로 타당한 선의지와 같은 그런 것만이 도덕에서 중요한 것이요. 이것은 바로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소중히 여겼던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행복의 개념을 의무의 개념 아래로 위치시킵니다. 이게 바로 칸트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플리히트를 행복이라는 개념 위에 위치시켜서 이 의무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위치를 시켜놨어.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그죠? 그 선과 악의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야. 독특한 그러한 윤리 개념입니다. 칸트한테서는 이 선의지와 관계되는 것은 동기가 선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의지로부터 나온 그 행위가, 그죠? 출발점에서 선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자의 의지가 선한 것이어야 된다는, 선의지로부터 나온 것만이 비로소 의무로, 도덕적 의무로부터 나온 것과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칸트한테서는 결코 도덕적 선의 어떤 자리에 위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라는 건 선의지와도 관계되지만 언제나 의무와 관계되어 있고, 그것은 어떤 나의 감정이라든지 주관적인 그러한 느낌과 감정과 어떤 행복감, 욕구와 떨어져 있는 것이요, 그것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 그런 것들은 결코 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배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인간의 어떤 행위의 동기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이 동기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행위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기.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그 인간의 의지 자체, 선의지로부터 나온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비로소 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칸트는 비로소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통각의 통일성의 저편에 있는 빈 공간의 자리에 도덕 법칙의 자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험적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 가상계의, 가상세계, 인텔리기블러 웰트, 가상세계에, 이것은 또 목적의 왕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쯔벡스 라이히 데스 쯔벡스, 목적의 왕국, 보편적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순수한 실천 이성의 어떤 그 법칙에 따라서 따르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의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의지, 선의지에 따라서 행동할 때 나타나는 그런 왕국이 목적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 법칙을 따르는 자는 오성의 판단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실천 이성에서 중요한 것은 명령입니다. 임페라티브, 베펠. 그래서 이것은 운베딩털 임페라티브야. 그러니까 명령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히포테티셜 임페라티브가 있고 카테고리셜 임페라티브가 있는데, 후자가 비로소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죠, 그죠? 여기에서 엄청난 어떤 그러한 정언명법의 법칙들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서 준칙은 뭔가 아직 무조건적으로 선한 선의지와 관계된 게 아니라, 이 준칙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준칙에 따라서 행위를 할 때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준칙들이, 준칙들이 정언 명령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정언 명령과 일치되는 것만이 비로소, 그죠? 비로소 그 준칙이, 그죠? 보편적 입법이 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언 명령은 두 졸스트, 너는 뭐뭐 해야 한다의 방식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언 명령, 히포테티셜 임페라티브는 벤조, 영어로 if절로 시작하는 거야. 만약 네가, 예를 들면은, 만약 너가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은 행위의 목적을 설정해 놓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쯔백이 있고 미텔이 있는데 모든 가언명법은 바로 이러한 수단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인간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그것이 선할 수는 있겠지만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가언명법은 철저히 조건적이고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그런 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언명법은 도덕 법칙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 법칙과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언명법은 철저하게 그 인간의 욕구와 필요와 관심과 이득과 관계하여 그의 어떤 감정과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사리 사욕에 근거하여서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언명법은 결코 칸트의 실천 이성의 보편적 도덕 법칙에 들어올 수 없는 명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모든 것이 선하려고 하면은 그 동기가 선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죠. 애정과 동정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잘 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하여 선한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것조차도 칸트한테서는 그 도덕적 의무에 의하여 나온 행위가 아니라면은 이런 것들은 좋은 행위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크게 5가지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나의 준칙, 나의 의지가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나의 자유의 이념과 관계되는데, 이 자유는 또한 도덕법칙의 정언명법에서는 결정적으로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의 관계성 안에서 사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나의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고, 또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나의 자유의 이념을 실현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칸트에게 있어서의 나의 준칙의 보편적 입법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프린치프, 이 원리는 철저하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차라리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게 결정적인 거예요. 타인의 인격을. 그러니까 내가 타인의 인격을 결코 나 자신의 인격이, 그죠? 수단으로 취급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나의 인격이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취급돼야 되듯이 타인의 인격 역시도 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황금률을 유발시키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인격을 결코 수단으로 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적의 왕국의 어떤 그러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목적의 왕국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의지가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려면 타인들의 의지와 일치해야 되고, 이 일치는 이성적 법칙, 선의지와 의무의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여야 되며,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의지와 연결되어서, 그죠? 나의 행위를 규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나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그런 입법을 세우는 의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죠? 그러한 입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입법의 원리가, 그죠? 나의 의지만이 아닌 타인들의, 이러한 선의지로 뭉쳐진 타인들의 의지, 이것을 연결하는 게 뭐예요? 이성적인 겁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의 어떤 그러한 원리를 따라가는 자들의 그런 집단적 의지가 나타나겠죠. 사회적이고. 그런 의지의 모임이 바로 쯔백스라이히, 목적의 왕국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적으로 하느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느님 나라, 신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자연법칙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지만, 인간은 또한 자기의 도덕적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은 자기의 당위, 이 세계 안에는 이 당위의 법칙을 인정하는 선언적 자유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또한 이러한 선의지로 보편적 입법이 원리를 따르는 자들의 다양한 의지들의 모임인 그런 집단에 의하여 목적의 왕국이 설정되는데, 비로소 여기에서는 도덕법칙이 비로소 자연법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독특한 이야기죠.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도덕법칙이 그러니까 이론 이성에서 나타나는 자연법칙과 같이 이런 목적의 왕국에서는 타인들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선의지로 묶여 있고, 그래서 어떤 보편적으로 도덕적인 의무와 묶여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의 나라가 결정되는데, 이 나라는 결국은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그죠? 그 나라는 목적의 왕국으로서 이러한 도덕 법칙의 어떤 그러한 결정적인 그러한 자들의 의지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나라로 규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의 왕국에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도덕 법칙이 자연 법칙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과 같이 도덕 법칙이 비로소, 그래서 어떤 의지도 이성의 법칙에 반대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상태를 목적의 왕국이라고 해요. 이건 역시도 칸트한테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한 정언명령의 어떤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언명령은 나의 개인의 주관의 욕구와 이득과 관심사와 또 나의 명예, 재산,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사적인 그런 관심사들로부터 결정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보편적인 게 될 수 없어. 그래서 칸트는 내용을 다 소거하고 거기에서 형식만을 집어넣은 거야, 여러분.
형식이지 뭐. 나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타인들을 그죠?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목적을 이루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행위가 그 동기가 선의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의지의 자율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자율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이 자율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가 나에게 출발점이 나라는 거야.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이득에 의해서 결정된 행위는 결코 자율적인 게 아닌 거예요. 타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율은 가언명법과 관계된 것이고, 오직 정언명법과 관계된 것만이 자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자율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사회적이고 나의 환경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성향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직 나의 이성이 이끌어주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그래서 나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된 이런 것들이 비로소 정언문법의 법칙과 연결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언명법도 보편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돼.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겠다와 같은 이런 조건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되고, 절대적 명령이에요. 이성의 실천, 이성의 절대적 명령인 거야. 그 절대적 명령이 바로 카테고리셜 임페라티프인데, 그 명령은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거라. 종합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어떤 명령이 바로 정언명령이라는 거. 그게 두 촐스트, 너는 해야만 한다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명령이 다 정언명령이 결코 아니에요. 정언명령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명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도가 금방 정리해 주었던 나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경륜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 타인들을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선의지가, 그죠? 나의 선의지가 언제나 나의 행위를 결정하는 내 자신의 의지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율적이어야 돼. 이 행위가 나의 것이라는 것이 증명돼야 돼. 이게 바로 정언명법의 중요한 법칙들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게 도덕적 의무와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선하게 비춰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다. 이것은 이미 도덕적 의무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나의 욕구로부터 나온 거야. 이런 건. 이런 것들 역시도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도덕적 선이라고 불려질 수는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점점 사유가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다른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의 나의 행위가
선의지와 연결되어 있고 도덕적 의무로부터 나와야 되는 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하고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무조건적인 선의지, 이 세계 밖에도 있고 이 세계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칸트의 말대로 그 구텔 윌레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것은 도덕적 의무와 그죠? 모랄리슈어 플리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의무에서 나온 것만이 비로소 나의 행위의 모든 것들이 의무에서 나온 것만이 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그죠? 그 행위는 결코 그렇게 선과 악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칸트한테서도 선한 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르는 그러한 도덕적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그 동기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여기에 최고선에 나중에 이제 변증론에서 칸트가 말하는 그죠? 헤이스테스 굿이라고 하는 최고선의 개념과 이제 연결하잖아. 그죠? 변증론에서 실천 이성 비판 거기에서 최고선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선의지는 이제 최고선으로 나타나면서 비로소 신을 요청하게 되고 이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혼불멸을 이율배반으로 나누었는데 이제 신을 요청하고 영혼불멸을 요청하는 그러한 단계로 변증론에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언명령은 절대적으로 누구든지 조건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도덕적 원리, 이 세계,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 안에서도 도덕적 또 다른 세계, 도덕적 원리가 지배하는 목적의 왕국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목적의 왕국은 내가 이 보편적 실천 이성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선의지에 따라서 도덕적 의무에 따라서 나의 행위가 결정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실천 이성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질문했을 때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그죠? 그러한 것에 맞추어져서 비로소 나는 이 세계 안에서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도 자유로운 이념에 따라서 행위하는 가상의 세계에 소속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칸트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칸트는 가언명법은 히포테티셜 임페라티프는 또한 분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정언명법만이 그죠? 정언명령만이 선천적이면서 종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분석적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적인 것이요, 분석적이고 내 대가리 안에서 다른 나의 상황의 결정 따라서 달라지는 결정이 아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개념의 분석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분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언명령은 이러한 그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천적인 거예요. 모든 인간이 선언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러면서도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언명령은 그 명령이 나의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적이라는 거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개념으로서 모든 분석을 다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나의 대가리, 오성과 관련하여 내 대가리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그 결론이 추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이라는 거는 이러한 대가리 밖에 있는 상황과 연결하여 종합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성에서 종합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행위에 직접 연결되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선의지가 변증론에서는 이제 최고선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비로소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죠? 그러한 원리, 그것이 바로 도덕적 원리요. 인간이 이 세계는 존재의 세계가 있고 당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 존재의 세계는 이론 이성이 따라가는 참과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의 어떤 우어타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죠? 여기에 반하여서 이러한 우어타일, 판단과 관계된 이 세계 안에 당위의 세계가 존재하고, 이 세계의 어떤 그 인과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마치 뭐 차 안에 피안이 있는 것 같고, 칸트를 읽다 보면 이 두 개가, 그죠? 나누어지기도 하고 한 세계 안에 마치 피안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빈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선천적으로 뭐죠? 선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 이성의 어떤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또한 선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천 이성의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 가상계와 현상계의 이러한 구분은 계속해서 작동하게 되는데, 가언명법은 현상계와 관계된 것이요, 정언명법은 만이 오직 이 가상계와 관계하여 인간의 당위의 세계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라고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원론적인 분리를 가장 빨리 비판한 게 해겔인데, 어쨌든 이 당위, 너는 해야만 한다. 그 해야만 한다는 언제나 형식으로 간주하며 우리의 모든 행위의 배후에 어디에나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익힌 게 아닌 모든 인간에게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러한 원리로서, 그죠?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 여러분. 실천 이성 비판의 마지막 부분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 내가 저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인식론적인 선언적 통각의 통일을 통하여 이 세계 안에 있는 자연 법칙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나는 나의 실천 이성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내 안에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러한 선의지, 도덕 법칙,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 세계의 보편적 원리로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선의지와 결합되어서, 그죠? 나의 의지가 보편적 의지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가상계의 목적의 왕국이 열려진다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칸트의 이 개념들은 결국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율 배반에서, 그죠? 신의 법칙을, 신의 존재를 어쨌든, 절반 정도 하이네와 니체로 이어지는, 하이네가 비판한 것처럼 죽여놓은 것을 실천 이성 비판에서 마치 회복시키는 듯한. 그래서 신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 이념으로부터 이야기를 끌고 가서, 그죠? 그 자유의 이념의 어떤 모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실천 이성을 갖고 가고, 거기에서 도덕 법칙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그것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변증론에서 비로소 신을 요청하면서 이 목적의 왕국이 신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신을 다시 끌어들이면서 완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래서 이 자아는 선언적 자아로서, 그죠? 이미 강좌를 열었듯이 선언적 자아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계에 그럼 살면서 때로는 경험적 자아로서, 또 다른 관점으로서는 선언적 자아로서, 그죠? 관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법칙과 관계할 땐 선언적 자아로서, 그 다음에 자연 법칙과 관계할 때는 경험적 자아로서, 나의 욕구와 나의 이득과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움직일 땐 가업명법과 관계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나의 경험적 자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는 또한 마치 하이데거를 연상시키는 은폐가 나타나는 것과 같아. 제가 볼 때 하이데거도 이러한 칸트의 두 세계론과 두 자아론, 그 다음에 또 가업명법과 정업명법, 이런 분리들, 물 자체와 현상, 이런 본체계와 현상계, 이런 구분을 하는 이런 것하고 어느 정도 연관을 맺고 영향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칸트의 이러한 이론들은 독일 철학의 독특한, 거죠?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의지가 중요한 것이요, 자율이 중요한 것이요, 이 타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한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준칙이 보편적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요. 이런 게 다 정언명법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선의지, 그리고 의무, 의무로부터, 도무지,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이 의무에 종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도덕의 형식으로 간주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 특정한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요, 그것은 이미 가언명법으로 변해버려요. 내용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정언명법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런 것들은 형식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행동할 때 모든 행위 안에 그런 형식으로 진료의 배후에서 진료를 결정하는 형식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그런 것들이 참 칸트의 도덕 철학을 형식주의, 그죠? 포르말리스무스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존재의 세계와 당위의 세계를 나누면서 인간의 자아가 때로는 여기에 속해 있다가 때로는 그 배후에 놓여 있는
도덕 법칙의 세계.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갑자기 내 안에 있는 도덕적 감정, 그죠? 이것이 이제 판단력 비판으로 가면서 아주 숭고미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칸트는 이 점에서 상당히 종교적이고, 인간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타인에 대한, 그러한, 책임,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감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초월해 있는 그런 세계, 그죠? 그래서 그 법칙은 마치 이 세계에 하이데거적으로 보면 빠져 있어. 빠져 있음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아. 뭐가? 도덕 가상계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안을 통하여 내가 나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고, 나의 본래적 실존을 바라봤을 때 드러나는 세계가 있잖아, 그죠? 그 세계가 마치 가상계인 것 같아. 빠져 있음의 세계에서는 뭐야? 현상계. 이 세계의 자연 법칙에 종속되어서 거기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칸트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인간이 따라가야 될 그 세계가 아니구나. 이러한 빠져 있음의 호기심, 잡담, 애매성의 세계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득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러한 관심사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구나. 이 세계는 결국은 가언명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그러다 어느 순간 본래적 실존을 발견하고 자기의 자아를 되찾을 때 드러나는 그 세계. 그게 뭐야? 같은 세계지만은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는 비본래적인 그러한 세계가 있고, 그죠? 그 세계가 갑자기 무의미한 세계로 변하면서 그 배후에서 본래적 세계와 더불어서, 그죠? 뭔가 도덕적 양심을 일깨워서 뭔가 그 깨달은 자만이, 불교적으로 깨달은 자만이, 기독교적으로 은총을 입은 자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려진다. 그게 바로 도덕 법칙의 세계지 뭐겠어요? 가상의 세계예요. 무조건적 정언명법에 따를 때에 드러나는 세계. 너무나 비슷하지 뭐. 그래서 하이데거와 칸트는 특별히, 그죠? 불교와 기독교 신학에서 많이 언급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아닌가, 여러분. 종교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언명법에서도 결국은 이 두 세계의 어떤 이론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그죠?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의 안에 빈 공간을 남겨두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도덕 법칙이 지배하는,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시간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천 이성 비판에 나오는 거예요. 실천 이성 비판에 250에서 70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이 원서 페이지라서 여러분들 번역서는 오해되는지 몰라. 250페이지 정도. 여러분 봐봐. 이거는 시간과 관계된 게 아니야. 이 세계는 목적의 왕국. 시간과 관계된 게 아니라 시간과 관계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관계된 세계라 그러면 자연법칙이 종속되는 세계겠지. 그런데 가상계는 시간과 관계된, 어떻게 보면 역사와 관계된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뭔가 무시간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계는 역사를 초월해 있는 무시간적인
응? 나의 인식론적인 도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세계가 아닌 이 세계의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흘러가는 시간과 공간에 의한 거기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그런 세계. 그게 바로 목적의 왕국이에요. 그게 바로 가상계야. 그게 바로 본체계예요. 그게 바로 물 자체야. 그러니까 본체계와 물 자체의 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정언명법의 어떤 이러한 도덕 법칙과 연결하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농음이라고 하는 그 작품과 실천 이성 비판의 분석론을 꼭 함께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죠? 요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외도는 이 5번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5번째 강좌를 마치고, 이제 6번째 강좌에서는 아마도 칸트의 도덕적 직관이라는 제목으로 칸트가 도덕을 어떤 관점에서 개념화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주제로 삼아서 강좌를 열겠습니다. 예도는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추스.